1회 모의고사 여러분들 시험 치렀습니다. 1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들도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월달 치러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수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점수에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공부의 방향 설정, 그리고 공법은 양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안에서 문제가 읽혀지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기본서로 봤을 때하고 이걸 문제화 시켜서 봤을 때하고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리고 또 전범위입니다. 전범위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부가 아예 되지 않은 곳들이라든지 공부가 덜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목적은요, 점수에 의미를 두는 것은 한 8월 이후는 돼야 될 겁니다. 점수가 의미가 있는 것은 8월 이후고, 지금 공부를 하실 때는 방향성, 내가 1차 과목에 집중한다면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지, 또 2차 과목을 공법 같은 경우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이런 등등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공부한 내용의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그 문제를 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치러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은 대충 아는 것은 객관식 시험을 치를 때 답을 맞추는데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작게 알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는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넓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1회니까 점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체 방향성에다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해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변경하는 경우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 변경이란 말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변경은 수립하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립하는 것처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고, 그 의견이 타당할 때는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지만은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한대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냐면 세 가지 조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이 이하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역시하고 뭐 한대요? 경계를 같이 한대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번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고, 특광이 수립을 하면 특광 스스로가 뭘 하냐면 확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4번도 하자가 없습니다. 3번도. 4번은 기본계획은 특광시 군 관할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냐면 종합계획입니다. 종합선물세트죠. 그리고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 그래서 종합계획은 맞는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수립 단위 기간은 제한이 없죠. 그래서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재검토를 하는데, 재검토 기간이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수립한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서 틀린 지문이 나왔습니다. 5번에 생활권 계획이 여러분 들어온 지가 한 2, 3년 됐거든요.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또 만들 필요는 없고, 기본 계획 안에 생활권 계획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생활권 계획을 따로 떼서 만들었으면 그 지역은 기본 계획이 뭐 된 것으로 보냐면 수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42번 들어갑니다. 국회법령상 관리계획의 내용 중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기, 지, 산업, 지구, 입체 이래 되겠죠. 그죠? 기, 지, 산업, 지구, 입체. 기가 기반시설, 지가
지구 단위 계획, 산업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지구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체는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거 물어봤거든요. 공원이 뭐냐면 기반시설이죠. 맞네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의 지정은 용도지역의 지정이기 때문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용도지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인데 산업유통이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리얼에 기존의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만다 대체한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는 우리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도 없네요.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기역, 리얼, 비읍이 되겠습니다. 기역, 리얼, 비읍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국계법령상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공간을 재구조하기 위해서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는 우리가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관리계획과 거의 절차가 거의 90%는 동일하기 때문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공부하실 때는 관리계획과 차이점을 보셔야 되고, 특히 올해 여러분들 26년도 37회 시험에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트니까 꼭 여러분들 숙지해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1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용이나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뭐 해주는 겁니까? 구도심가에서 공간을 재구조화 시키려고 그러면 강화시키면 재구조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완화시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주민은 면적 5분의 4 동의를 받아서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제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고, 입체복합구역이 면적이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혁신구역은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3번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이 맞네요. 그래서 관리계획과 효력 발생 시기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4번에 입안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뭘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자문을 거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결과 통보기한은 며칠이냐면 45일이 돼야 됩니다. 관리계획 입안 제한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제한의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거쳐서 우리가 결과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결과 통보 기간은 45일로 보셔야 됩니다. 5번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는 제한자 또는 제3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입안 제한 관련해서라든지 나머지 프로세스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관리계획과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그 유사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차이점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결과 통보기한이 45일이더라, 도계위 자문을 거친다 하는 등등은 관리계획과 동일합니다. 효력도 마찬가지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에 들어갑니다.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 용도 지역이니까 용도지역 개념을 물어봤죠. 그래서 1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다시피 가장 그 해당 파트에서 시험에 넣을 만한 것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문제가 안 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회독수가 거듭되고 공부량이 조금씩 늘어나면 이런 문제들을 꼭 한번 다시 보시는 거,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인데 몇 층이냐면
5층이 아니고 몇 층? 4층이야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층 중심의 편리안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층은 4층이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인데 무슨 관리냐면 보전관리입니다. 관리지역은 세 개로 나누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인데 계획관리는 도시를 싸고 있고 생산관리는 농림을 싸고 있고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싸고 있죠. 그래서 농림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싸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방파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보전관리지역이니까 그죠? 농림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게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포인트가 경공업이거든요. 맞네요.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무슨 녹지가 돼야 되냐면 생산녹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을 만다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뭐합니까? 보호 육성하죠. 그래서 보존의 대상은요, 수산자원이 아니고 수자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호 육성하는 것은 수자원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수산자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이니까 생산물이죠. 생산물이니까 보존하면 안 됩니다. 보존하는 게 아니고 보호, 육성, 키워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자원은 보존의 대상이고 수산자원이 보호, 육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바뀌었죠. 그죠?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서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들어갑니다. 국계법령상 공유수면 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절차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은요, 입안 결정의 특례로서 대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바다죠.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매립한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완전히 동일하면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절차는 관리계획 절차를 생략합니다. 대신에 뭐는 해줘야 되냐면 고시는 해야 되고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흡수가 돼버리냐면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답니다. 그럴 때는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는 생략할 수 있죠.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 다음 날이 아니고 매립 준공 인가 일부터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잘못됐죠. 매립 준공 인가일이 돼야 되지 다음 날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용도지역과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 이웃 용도지역은 그죠? 어디를 말하냐면 사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역인데 만약에 도시지역에 해당하죠. 그럴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세분된 거.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하자가 없네요. 3번에 매립구역이 용도지역이 지정이 어제되면 시도, 대도시는 그 사실을 별도로 뭐 해야 된다?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하는 거 맞죠? 고시하는 거 맞는데 고시하는 주체가 시도, 대도시가 아니고 광, 시장, 군수가 그 사실을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계획관리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주거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쓰는 용도는요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매립한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목적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럴 때는 관리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이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없이가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매립구역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답니다. 그럴 때는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완전 동일하지 않고
일부만 동일한 겁니다. 두 개에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환경 본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별도로 용도지역 지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서 나왔냐면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이야기하는 용도지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사용도적인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이고 만약에 그게 도시일 때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용도지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을 한번 볼까요? 국토계획 및 유행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우리가 용적률을 물어봤습니다. 금표현 아닙니다. 법적 상한이 다른 곳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용도지역 중에서 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용도지역을 알아야지 다른 게 뭔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들어갑니다.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얼마? 150이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얼마냐면 100입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는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도 얼마요? 100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얼마가 됩니까? 80이죠. 그죠? 80. 그래서, 용적률이 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같은 거는 100짜리가 지금 니은, 니을, 디귿은 100으로 똑같고, 그죠? 다른 것은 기역하고 미음이 다르네요. 기역은 150이고, 미음은 생산관리 80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한번 볼까요? 용도지구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어디가 원칙이냐면 조례가 원칙입니다. 근데 조례에서 행위제한을 하지 않는 게 있죠. 고, 취, 개발. 고는 고도지구인데 조례에서 안 하고 관리계획에서 합니다. 취는 칠학지구인데 자연칠학지구하고 보호칠학지구는 대통령령에서, 집단칠학지구는 개특법에서,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된 데서는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계획에서 하면 돼요. 근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계획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개발진흥지구가 있는 용도 지역에서 하면 됩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용도 지구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다른 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죠? 뭐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보호 칠학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대통령령을 보면요 4층 이하의 관광 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다. 4층 이하는 맞는데요. 자, 보호 칠학지구나 자연 칠학지구에서 대통령령에 보면요 허용되는 시설이 뭐는 없다. 관광 휴게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칠학지구나 보호칠학지구에서 허용 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냐면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종 건설하고 2종 건설이 있습니다. 2종은 다 되는 게 아니고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이런 것들 빼고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국방군사시설, 그 다음에 창고, 그죠? 동식물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에서 허용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관광휴게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용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서 틀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3번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장, 계획을 뭐였답니까? 수립했다고 했죠. 수립했으니까 어디서 하면 됩니까? 계획에서 하면 되겠죠.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르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으면 그때는 원칙으로 가면 됩니다. 원칙은 뭡니까? 용도지구 행위제한 원칙은 조례잖아요. 그죠?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 행위자는 뭐로 한다고요? 고치 개발했거든요. 관리계획으로 조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는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2번에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을 한번 볼까요? 48번은 국계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공동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공동구, 공동지하 매설구를 물어보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파트에서는 단독 출제로 제일 많이 된 곳들이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반복 출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공동구는 1. 정비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려 그러면요. 공동구 설치가 의무가 되려 그러면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역 안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6군데가 있죠. 5개의 신도시 플러스 하나의 정비구역입니다. 5개의 신도시 플러스 한 개가 뭐라고요? 정비구역. 5개의 신도시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한 개가 뭡니까? 정비구역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는 개발 사업에서 개발 계획을 수료합니다. 6개의 개발 사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만드는 6개에다가 요 정비구역 개발 계획을 수료하면 요 계획의 내용 안에 공동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되겠죠. 왜? 설치가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용 나왔습니다. 비용은 여러분 두 개로 꼭 구분하셔야 돼요. 설치 비용인지 관리 비용인지를 구분합니다.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공동 부담합니다. 근데 관리비는 누가 내냐면 우리가 점용 예정자들 공동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기를 설치 비용을 물어봤느냐 관리 비용을 물어봤느냐. 1번 설치 비용을 물었죠. 3번은 그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같이 냅니다. 이 경우 점용 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4번에 공동구가 만약에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구는 특광시장 구수가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나왔네요. 관리비. 좀 전에 무슨 비였어요? 설치비가 나왔죠? 이거는 관리비입니다. 관리 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점용하는 자가 면적에 비례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가 함께 낸다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에서 틀린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49번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용을 합리하고 기능 정진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관할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 전부가 아니고 어디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그 전부가 틀렸네요. 이번에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했을 때는 그죠? 결정권자가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누가 됩니까? 시장 군수 본인 스스로가 확정할 수 있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기존의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되면 행위자이 복잡하게 들어올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통해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지정할 수가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옳죠, 그죠? 4번에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 맞죠? 꿈틀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그죠? 있죠. 정비구역에서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하여야 하려 그러면요. 하여야 하려 그러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든지 녹지를 주 상공업적으로 바꾸는데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는요. 지정되고 10년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10년이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아니고 완료가 돼야 됩니다. 10년만 보고 여러분들 답을 찍었다 그러면 아닙니다. 10년이 포인트가 아니고 사업이 뭐 되고 나서 완료되고 나서. 그래서 답은 이미 3번에서 옳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50번 나왔습니다. 국토계획 및 위헌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뭐 한대요? 받는 걸 물어봤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왜 받습니까? 뭐의 우려가 있으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개발인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1번 도시 군계획 사업은 난개발이 아닙니다. 경작 도시 군계획 사업은 난개발이라고 했죠. 경작도 난개발이 아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비닐하우스는 원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생업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닐하우스 용도가 무슨 용도로 쓰이고 양식장 용도로 쓰인다든지 어디에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으면 그때는 난개발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건물이면 허가나 신고를 안 받으니까 공용 건물이죠. 협의 대상 건물. 난개발이다 아니다? 아니죠. 조성이 끝났어요. 조성이 끝난 대지 안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 빙계하는 것은 조성이 이미 끝난 토지에서 건물 짓기 위해서 형질 빙계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난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 요 조성이 끝난 토지 안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 빙계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닌 것은 맞는데 절토나 성토 단계까지 이르려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난개발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들어갑니다. 개발 행위 허가 이번에는 절차입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개발행위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주장을 주는지 여부는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허가권자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이번에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요, 성장을 관리해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다 된 거는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화 용도는 안 됩니다. 주상공업지역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은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는데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 끝났거든요. 토지 분할이 되고 나면요, 외형 변화가 없어요. 1번지를 1-1, 2번지로 나눴기 때문에 외형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죠. 맞네요.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원칙 3년에서 그죠? 일부는 연장이 안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계획 수립 예정인 지역에서는 연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행위와 제한기간은 원칙 한 차례만 3년 기간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곧 3년 안에 계획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년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정만 돼 있기 때문에 곧 계획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도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로서 52번이 나오네요. 자, 국계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설치가 곤란하면 밀도관리구역,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에 따라서 뭐를 받게 되어 있냐면 비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 대상 토지라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물납 납부를 인정할 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물납이라고 그러죠. 돈으로만 내는 게 아니고 물납도 된다 안 된다? 되죠. 공원이나 도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죠. 그죠? 니 때문에 네가 개발해내기를 하는 것 때문에 도로가 부족할 수도 있고 공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초, 중, 고등학교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도로나 공원은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이 맞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판매시설이 이종건생보다도 유발개수가 크다. 아닙니다. 이종건생의 유발개수는요, 안기상인데 1.6인가 그래요. 그럼 판매는 또 그보다 낮죠. 그래서 판매시설이 이종보다 큰 게 아니고 이종이 판매보다는
유발 개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조금 여러분들 지금 3월달 첫해 모의고사로 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 파트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근데 나중에 8, 9월 되면 이게 암기가 다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또 쉬운 문제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모의고사를 치시면서요, 내지는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를 푸실 때 암기가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한 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암기가 안 돼서 틀리는 것들은 암기가 되면 맞춘다는 이야기고, 암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8월달 이후부터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9월달부터 암기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암기를 해두셔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해를 먼저 하다 보면 암기량을 줄일 수 있고, 진짜 숫자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암기가 되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8, 9월 이후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이 암기가 안 돼서 틀린 것은 뭐 지금은 괜찮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가 연장할 수가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는 도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어서 합의 원칙 3년에 한 번 2년이니까 최장기간은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1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안 하면 다음날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에서 옳은 지문이 틀린 지문이 나와버렸습니다. 53번 들어갑니다. 자, 도시개발법이네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냐면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도 지정할 수 있냐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야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한번 볼까요? 자,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 있죠. 자, 도시개발법에서 이러면 시행자 변경 사유는 암기를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는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에 센터를 잡아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센터로 잡고 1번 몇 년? 1년, 2번 2년, 3번 취소 이렇게 됩니다. 1번 몇 년요?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이렇게 해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받고 나서 2년 나왔네요. 2년 안에 뭐 하지 않으면,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1년 안에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을 때, 요거는 지자체 등이 된 사유죠. 1년이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지정 신청이 없으면요,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니은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나왔네요.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 안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인가 신청이 없으면 요거는 무슨 사유입니까? 요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무슨 사유냐면 해제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기를 뭐를 물어봤냐면 시행자 변경 사유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 시행자 변경 사유는 보시다시피 기억하고 디귿이 있는 1번이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 한번 볼까요? 개발 계획의 수립,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 똑같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면적이 얼마? 3분의 2죠. 그 다음에 플러스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는데, 이거 뭐 할 때도 동의냐면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도 동일한 동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 요건이 똑같습니다. 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자, 첫 번째 면적을 계산할 때
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소유자 총수는 계산할 때 공유일 때는 한 명이죠. 단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으로 계산합니다. 1번.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직권법에 따르는, 어이구 나왔네요. 구분 소유자랍니다.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이죠. 맞네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서 동의를 한 소유자는 인가 신청 전이란 말이 확정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하면 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동의자 수에서 빼야 되겠죠. 동의자 수.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는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전체 사유 토지 면적이나, 그죠?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적 동의 요건인 면적 3분의 2와 소유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사유 토지한테 먼저 받고 그 요건에 미달되면 관리청한테 가서 뭘 받아라? 동의를 받습니다. 리을도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하고 리을입니다. 옳은 것은인가요? 네,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리을이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뭡니까? 제안이죠. 제안은 누가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누구 빼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제안을 하고, 제안할 때는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 3분의 2에는요 지상권자를 뭐한다? 포함을 합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을 걸치면 면적이 큰 데다가 서류를 줘야 되고요. 제안받은 시군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도한테 요청하면 되고, 제안됐기 때문에 결과 통보를 한 달 안에 해주면 되고 비용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1번 제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제외한다고 했죠.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제안할 수가 있고, 지방공사가 공공이네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동의요건이 필요 없죠. 누구일 때만 동의를 받습니까? 민간일 때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거네요. 시장은 제안자 회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안받은 시군구는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얼마 안에? 한 달 안에 통보해 줘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뭐더라? 원칙이 돼야 되겠죠. 다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법상의 법인의 설립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법인의 설립은 한 2, 3년 전에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출제 가능성이 사업 시행자 파트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법인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신설이, 법인 관련 부분이 신설됐기 때문에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신설할 때 목적은 뭐였냐면요, 이윤율입니다. 이윤율.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공공과 민간이 그때 민간한테 과도하게 가는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인 설립 관련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1번. 옳은 것은입니다. 공공시행자가 민간 참여자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죠? 민간 참여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공이 내는 돈을 빼요. 전체 사업비 중 공공사업시행자 부담분을 포함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빼고 몇 프로? 10% 냅니다. 전체에서 공공이 내는 돈 빼고 10%. 공공참여자와 민간참여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공공시행자는 경쟁입찰방법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민간참여자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체결해야 돼요. 공공과 민간이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할 때는 협약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하주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역할 분담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전에 역할 분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틀렸죠? 공공시행자가 협약을 만약에 체결하면 작성한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시군구를 거쳐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받는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맞네요. 협약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협약 체결을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장한테 내용을 보고하고 보고 내용이 위법, 보완이 필요하면 국장이 직접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누구를 통해서 가냐면 지정권자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지정권자한테 야,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시정해야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해주면 지정권자가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국장이 직접 시정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왜? 협약에 대해서 승인을 누가 했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했기 때문에 시정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정 조치를 갖다 요구하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지정권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골라봐라 했습니다. 환지입니다. 자, 1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르는 기준 나왔네요. 여러분 공부에서 무슨 기준이라면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죠. 근데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환지계획 작성 기준과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맞네요. 행정시행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누구한테 가서 인가를 받냐면 시, 군, 구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유일한 경우죠. 도시개발법은 모든 권한을 지정권자가 가지는데 환지계획 인가만큼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우리가 시군구입니다. 환지계획 내용 안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죠. 그 다음에 환지계획에서 기준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뭐가 된다? 종전 토지가 되죠. 소유권 변동이 이제 이때 생깁니다. 공고일 다음 날. 그 다음에 5번에 환지 설계할 때 적용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 인가를 받아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원칙 못 바꿔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을 정하는 시기는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인데 못 바꾸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실시 계획에서 평가 요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 틀리냐면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도시개발법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비법 문제가 59분인데 잠시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정비법 문제 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